안녕하세요. 오늘 10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네요. 자, 교과서 190쪽 생각 열기 보실게요. 자, 휴대전화 바꿨어 해서 새로 바꿨는데 이 기존에 썼던 여러 가지 전기 전자제품들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수명을 다한 전기 전자제품을 전자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런 전자 쓰레기들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전자 쓰레기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에 어디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이러한 전자 쓰레기들이 선진국에서 나온 전자 쓰레기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 이 전자 쓰레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겪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가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한 사례 오늘 볼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의 지역적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후변화라든가 그로 인한 대책, 해결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당연히 있죠. 자, 이렇게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을 뭐라고 해요? 공해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가 아무래도 엄격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해산업들이 선진국의 공해산업들이 좀 규제가 덜 엄격하고 그러면서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그 국민들도 환경 문제에 대한 저항이 적은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해산업이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전된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환경 문제가 있겠네요. 자, 그에 대한 사례 교과서 190쪽에 장미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미꽃 참 아름답죠. 자, 유럽에서도 정말 이 장미꽃 사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장미꽃이 그 60% 이상이 이 아프리카, 여기 케냐에서 팔린다고 해요. 가까우니까 유럽으로 대부분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장미꽃 케냐 조금만 내용을 볼까요? 자, 케냐 하면 커피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이 케냐가 커피로 인한 소득보다 이 꽃 수출로 인한 소득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케냐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나 이 장미꽃이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제목도 슬픈 장미였죠. 자, 장미 한 송이에 필요한 물이 10리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장미도 식물이기 때문에 장미가 크려면 당연히 많은 물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장미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병충해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약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그로 인한 오염도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이 장미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소비하고 있음에도 장미 농장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왜요?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해 산업이 아프리카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케냐 주민은 이 케냐의 이 수도 나이로비 근처에 나이바샤 호수라고 있어요. 이 호수 주변에 장미 농장 50개 정도가 쫙 있다고 해요. 근데 이 50개 정도의 농장에서 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나이바샤 호수에 다 모든 이 농장마다 호수에 펌프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이 호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주민들도 물고기가 덜 잡히고 또 이 관련 오염된 여러 가지 농약들이 유출이 되면서 환경오염도 생기고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이 케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의 이전,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교과서 191쪽이에요. 자, 성면 산업의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면, 건축 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면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 성면, 자, 요게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성면입니다. 근데 얘가 건축
과정에서 이제 먼지가 날릴 수가 있잖아요. 이 먼지가 사람에게 그 폐에서 암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성면은 건축 자재로서 거의 대부분 건축 현장에서 다 썼어요. 지금 뭐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다 이 성면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 성면을 전부 사용하는 것을 전부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암물질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성면 사용을 금지했지만 과거에 이 성면을 사용해서 건축했던 건물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성면을 제거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고요. 이게 자,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1970년대에 자국 내에서 성면과 관련된 규제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그 성면 공장을 우리나라로 이전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성면 공장에 대한 규제가 좀 덜했겠죠. 또 독일도 마찬가지로 성면 공장을 우리나라에 이전을 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성면 공장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어때요? 공해 산업이 이전을 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류 산업과 수질 오염입니다.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물 1000리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사실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의류 회사들이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생산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요. 특히 인도의 최대 의류 산업 도시인 티루푸르, 이곳은요, 말만 하면 알만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의 의류 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생산 공장이 많이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폐수에 대해 불법 방출을 해도 어떤 규제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염된 폐수를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강물도 오염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겠죠. 좀 더 볼게요. 자, 인도는요, 대부분의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면 그만큼 타격이 더 크겠죠. 그런데 아까 티루푸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류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또 물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한 폐수도 그대로 방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식수 오염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수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더군다나 물도 이제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그 물 공급 체계로는 안 되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물 도둑도 생기는 거예요. 새벽이나 밤 늦게 펌프 해가지고 물을 훔쳐가지고 다음날 웃돈 주고 막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물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물차가 탱크차가 오면 앞다투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이렇게 이전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성면 산업 어떻게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 어떻게 되죠? 70년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80년대에서는 어디였죠? 독일에서 우리나라.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의류 산업 한번 볼게요. 의류 산업이 아니네.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은 주로 선진국에서 유출되고 어디로 유입된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다. 그래서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교과서 19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이전된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거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생산 공장이 이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만 옮긴 게 아니죠. 그와 관련해 무슨 문제도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환경 문제도 같이 딸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전이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까 식수 자체도 부족한 이런 생계 위협이라든가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자, 환경 문제 자체가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불평등한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선진국은 아무래도 기술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개발도상국은 물론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서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례를 들어서 이따가 탐구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자쓰레기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수명을 다해서 쓸모없게 된 전기전자제품을 전자쓰레기라고 한다. 당연히 요즘 같은 디지털 기기 발달, 정보통신 기술 발달하면 어때요? 전자쓰레기가 더더욱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자쓰레기, 특히 유럽의 많은 전자쓰레기들이 이쪽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로 대부분 버려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는 세계적으로도 유독 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가나의 아그보구 블로시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전자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전자쓰레기에서 금이라든가 구리 이런 걸 발견한 거죠. 실리콘.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캐내면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쓰레기에서 이것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전자쓰레기를 막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유독가스 나오겠죠. 대기 중으로 유독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떻게 했어요? 땅도 당연히 오염되고 그 밑에 있는 지하수까지도 오염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유해 폐기물, 전자쓰레기들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이 이 바젤 협약으로 나타납니다. 자, 유해 폐기물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약한 내용인데요. 스위스 바젤에서 모였어요. 근데 보통 협약이라고 하면 선진국이 주도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젤 협약은 개발도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개발도상국이. 왜냐하면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이 바젤 협약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유해 폐기물이 어디에 버려져요? 개발도상국에 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발도상국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없는 나라한테 버리지 마라.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유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국가에는 유해 폐기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했고 실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협약에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쓰레기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버릴 수 없죠.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초록색이 진할수록 유해 폐기물 생산량이 많습니다. 자, 어디가 많아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선진국들에서 유해 폐기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폐기물 처리 이동 방향을 보시면 주로 선진국 유럽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버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 바젤 협약을 개발도상국이 주도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체결한 까닭은 왜 그렇다? 개발도상국에서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주도로 바젤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 하지만 체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폐기물이 이동하고 있다. 왜요? 어떤 강제 조항이라든가 뭐 배상을 해야 된다, 뭔가 어기면 뭘 해야 된다,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불법 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바젤 협약에 대한 후속으로 수정하는 뭔가 그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쌤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전자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도 전자 쓰레기 안에서 금속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쌤이 하나 참고로 가지고 와봤어요.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지 않고 폐 가전제품을 가져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뭐 금속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TV라든가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다리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전화하시면 공짜로 가져가 준다고 수거해 준다고 하니 여러분도 전자 쓰레기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원 다 끝났으니까요. 주제 콕콕 내용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산업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게 뭐였죠? 네, 공해 산업이었고요. 자, 낡고 수명이 다해서 쓸모없게 된 전기전자제품 뭐였어요? 전자 쓰레기였죠. 다음, 공해 산업은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자, 국가 간 유해 폐기물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해서 전자쓰레기 함부로 버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주도로 해서 금지하는 무슨 협약이 체결되었다. 바젤 협약이 체결되었다. 자, 파리협정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기후온난화 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누구도 기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누구도? 개발도상국도. 그래서 2015년에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가 전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